네, 그럼 지금부터 세션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 불만의 삼중주입니다. 세션 1의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Q&A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에 저희 Q&A 현장 질문은 받고 있지 않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엔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하실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발제는 리팅팅 베이징 대학교 교수님과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제니타운 38노스 편집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리팅팅 교수님과 제니타운 편집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한미중 이렇게 3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다 보니 간혹 끊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팅팅 베이징 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주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북한의 관심 사항입니다. Professor Li Tingting, you can go ahead.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정우식 소장님을 비롯한 한겨레 측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현장에 가지 못해서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됐지만 많은 유익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최 측에서 저한테 주신 주제는 북한 측이 한미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오늘 모든 참석자분들이 모두 전문가라서 구조적인 아니면 근본적인 측면에서 뭐 안보 딜레마라든지 북한의 위협 인식이라든지 북한의 대미 불신을 전반적으로 다룰 필요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 이후 그리고 최근에 그 종전선언 제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에서 북한 측에서 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록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그 남북 관계에서라든지 북미 관계에서라든지 파격적인 아니면 신속한 개선이 아직까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토론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 이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북한 측에서 왜 아직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대응책을 펼치고 어떤 방향으로 국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사실은 비록 주어진 주제는 북한 측의 시각을 분석을 하는 주제이지만 저는 북한 측의 전문가도 사실 과연 제가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름대로의 분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리고 신중한 정책 검토를 해서 대북 정책을 내놨는데 북한 측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허울 좋은 간판이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비록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 독자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개방된 전제 조건 없이 대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지만 북한의 인식에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록 바이든 정부에서 관여와 억지의 병행을 강조하고 특히 관여 부분을 많이 강조해봤지만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에서는 두 가지
다시 말해서 관여와 억지의 관계를 아직 분명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오히려 억지,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북한이 내놓은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측에서는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에 대한 많은 불신하고 많은 우려 사항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적대시 정책이 있기 전에는 다시 선뜻 대화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발언 이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그리고 북한 측이 제시한 선결 조건이 마련되면 의의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라든지 북남 순회 성공이라든지 이러한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 등등의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후 10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이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선언한다고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은 조건부 수용의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김여정 부부장 발언에서부터 나오는 북한 측에서 강조하는 과거에 제시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에다가 다시 플러스 알파로 편견적인 시각 그리고 불공정한 이중 기준의 철회를 거듭 강조해온 점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포인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그리고 레토릭적인 그러한 담론 차원의 그런 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북한의 대미 불신 그리고 상호 간의 안보 딜레마가 구조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선뜻 대미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국내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추상적인 그리고 담론적인 편견적 시각 그리고 불공평한 이중 기준 철회라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아니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주장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향후에 북한의 대미 협상 그리고 대남 협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되고 오히려 중요한 하나의 트랙 아니면 협상 트랙으로 부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의 대중 전략 경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부분 그리고 체제적인 부분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외부에서 체제 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담론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중 잣대 아니면 이중 기준이라는 문제 그리고 편파적인 그러한 담론의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과거에는 북한 측에서 오히려
인권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지만, 근데 최근의 상황은 중미 경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인권 문제에 더불어서 주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뭐 소환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더 부각된 이러한 상황이 북한이 제시한 그 추가적인 뭐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조건이 제기된 뭐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뭐 냉전 종식 이후에는 서로 간의 체제가 다르더라도 주권이 준정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주로 뭐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그 시스템, 그 체제적인, 그 북한이 주로 인권 문제 거론해서 체제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뭐 불만을 토론했지만,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외부의 상황에서, 그리고 중미 간의 한 담론적인, 그 토론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국의 생존 문제를 더 한 발 앞서서 앞으로 이러한 뭐, 주권적인 차원에서도 외부에서의 개입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뭐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편견적인 용어의 자제 등등에 대해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뭐 생존권의 존중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그 한미 공동 군사 훈련 등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부터 이러한 추상적인 차원에서까지 도발 등의 용어, 그리고 체제 안정성, 서로 간의 뭐 체제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시했던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결의안을 발표하고 나서 그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결의안을 발표하고 나서도 북한도 거듭해서 이중적인 기준의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그것은 대남 협상 그리고 대미 협상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 유엔의 무대에서도,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편견적 시각과 불공평한 이중 기준의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에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미 협상 재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즉 한편으로 요구한국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리고 한미 뭐 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 등 생존권과 발전권에 기반한 구체적인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계속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제 여론에서의 대북 인식과 담론적 프레임을 변화시킴으로써 두 가지 트랙 간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또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향후 과제의 부분에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아니면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한국의 뭐 조정 역할 그리고 뭐 조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의 조율도 뭐 하나의 딜레마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미 조율에서는 물론 미국 측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해오지만 종전선언의 뭐 그 시기라든지 순서라든지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양자 간의 뭐 시각차가 조금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율을 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인 이익이 손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도에 충족시키면서, 근데 그렇게 지금은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되면서 다른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는 게, 북한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실속이 없는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우려사항 그리고 북한의 관심사를 동시에 뭐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양자 간의 협상 그리고 북미 간의 불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뭐 그 한국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한미 그리고 남북 협상을 통해서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쌍방에 대한 중재와 약속 이행의 구속력을 높이는 것도 대화 재개의 장애와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거의 뭐 사자회담이라든지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에서 뭐 시사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고려할 만한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는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 측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그 백신이라든지 식량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절실한 수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특정 국가의 1대1 지원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유엔의 플랫폼 그리고 코백스 프로그램과 연계와 소통을 통해서 국제적인 대북 식량 지원과 백신 지원의 규모 확대나 가속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중재 이외에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부 물자의 북한 유입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방역 협력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제 발표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리팅팅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인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세션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 불만의 삼중주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천혜성입니다. 방금 뭐 다 들으신 대로 리팅팅 교수님께서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 한국학부의 부교수십니다. 워낙 뭐 한국 문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유창한 한국말로 방금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님이신 진희관 교수님께서 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그 북한 내부 정세와 함께 우리 남북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진희관 교수님께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연구학회 회장님을 현재 맡고 계시고요. 북한 문제, 남북관계 전문가이시고 각종 기고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런 활동도 민간단체 활동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진 교수님 발제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인제대학의 진희관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이 15분을 많이 넘지 않았으면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10분 내외로 끝낼 수 있도록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제안받은 주제는 남북관계 제약 요인,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실패라고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데 사실 그것을 학술적으로 분석해내긴 굉장히 어려운데 몇 가지 배경과 그리고 저의 해석과 그리고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리팅팅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뭐 최근에 북한의 그 대외 매체 사이트를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사이트를 보면은 혁명 활동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했는지 기사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별도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1,770여 건의 기사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체제가 많이 그래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 10년 동안 특별히 이상 조짐이나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한계도 명확해 보입니다. 올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개최를 했고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회의장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사라졌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평양공항에도 과거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 휘장 그 배지를 안 달고 다닌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어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신문이나 일반 매체에서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걱정되긴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텐데 김정은주의는 과연 어떻게 정리하려나 이런 우려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는 5개년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달성하려고 하나라고 봤더니 해법은 자력갱생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외부 자원이 들어가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결국 불가피하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60년대 초에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처음 얘기했을 때도 북한이 문을 닫아매고 싶어서 닫아맸다라기보다는 그 중소 갈등 속에서 어느 국가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나온 그런 조치였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제 국경을 개방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아직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그 철길을 열 것이라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남 대외 전략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적화 통일론 1956년에 3차 당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65년간 당 규약 전문에서 삭제하지 않았던 민족해방 인민 또 한때는 인민을 떼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하겠다라는 게 당의 당면 목표인데 이 문장을 삭제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주종론을 10개월 만에 변경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최대 주적을 미국으로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날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 그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대회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국가 지침이 되고 있는 게 북한 사회인데 당대회 때 한 얘기를 10개월 만에 번복한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북미 간의 그 서로 요구가 명확한 상황에서 아직 그 해결 국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와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비핵화 사이에서 그 어디쯤에서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의 남북 관계 그 발전의 제약 요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또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도 늘 걱정이고, 아마 이 자리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다루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는 바람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미연합 훈련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북한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북한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당규약의 그 혁명론, 이건 결국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핵개발 1994년에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다시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처음에 핵 문제가 얘기가 된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국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태평양 질서가 인도 태평양 질서,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일 방위조약 중심의 태평양을 전략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미일 방위 전략 플러스 몇 개국이 더 참여하는 4개국 쿼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인도, 독일, 일본을 더 포함시키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호주와 영국과 미국이 오커스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질서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면, 지금 미국은 여전하겠습니다만 일본은 n분의 1의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일본으로서는 어떤 아시아에서의 어떤 위상의 격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태평양 질서는 인도 태평양 질서로 바뀌면서 그 여러 가지 변화 또는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때 우리가 태평양 질서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데 우리가 참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외에 또 한반도 문제의 제약 요인 중에는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우리 스스로 트랩에 빠져드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의 남조선 혁명론의 삭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의 해석도 좀 나눠지고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대한 변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북한의 당규약,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우리 사회에 뜨겁게 논쟁이 됐던 것이 북한이 앞으로 변화할 것이냐 변화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당시에 관계 개선론자들은 변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그 당시에부터 피력을 했고, 그렇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늘 우려를 하는 그런 그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은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불변론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적인 논지를 폈던 학자분들, 뭐 예를 들면은 외교안보연구원의 유석열 교수님이라든가, 또 통일부 장관을 또 했었죠. 강인덕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그분들의 논문을 보면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나와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덕 전 장관도 뭐라 그러셨냐면, 북한이 이 문장을 삭제한다면 전략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하나의 가설입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이걸 삭제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 가설에서는 변화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이 변화냐 아니냐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과학적인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해석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정보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 가설을 모른 척 해버린다면 굉장히 이건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가설을 새로 세우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과학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확한 통계나 정보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기조 그 발제 시간에도 온라인 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에 대한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북한이 지금 식량난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우선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맞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는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작년에 세계 기아 지표 글로벌 헝거 인덱스가 발표가 됐는데 북한의 영양 결핍 정도는 세계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IT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상황,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 세계 기아 지표 그 발표 내용들을 쭉 보면 네 가지 지표를 합산해서 총점을 냅니다. 총점을 냈는데 북한이 조사 대상 120개국에서 95위를 하는데요. 북한하고 거의 비슷한 0점 몇 점 차이의 나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럼 북한이 인도랑 지금 식량 사정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몇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지표에서는 북한이 훨씬 나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동 발육 상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나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산해서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거는 맞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북한이 잘못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시작하죠. 즉 북한의 통계에 대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그 유엔의 VNR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통계에 대해서들도 사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통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가지고 그런 추이를 생각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이제 맹신하는 것은 굉장한 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보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앞으로 또 남북 관계가 어떤 발전을 하느냐 변화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변화를 하려면 북한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도 그런 측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제도라든가 또 우리 사회 인식이라든가 왜곡된 사실을 공유할 경우에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대응도 어렵게 되겠죠. 올바른 대응이 어려우면 북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릴지 하는 것은 결국 남북 관계에 또 중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의 그 기로를 만들어내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들었던 가설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항상 가설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학자들의 책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세운 것들을 갑자기 무시해버리는 데는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남북관계 변화라는 것은 그 실제 변화가 있고 또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남북한과 그 주변 환경 모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최근에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치적인 측면은 상수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의 그 SDG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VNR을 보고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도 하겠지만 주변 환경이 얼마나 이 변화를 추동하느냐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희관 교수님께서 역시 북한 문제의 전문가답게 최근에 북한의 변화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 제약 요인 등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실과 그리고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통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실제 변화와 또 인식의 변화의 어떤 뭐 괴리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제니타운 38로스 편집장이십니다. 우리 국내외 많은 언론에서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인용해서 출처로 활용하는 그런 매체라고 할까요? 38로스 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이탄 편집장님께서는 북한 문제, 뭐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또 동북아 지역 연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럼 진이타운 편집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Dr. Chen. It's 네, 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사실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직접 부산에 오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곧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초청해 주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을 받은 주제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핵무기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역사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죠. 주로 한국과 또 영내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갈로치 박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계산의 중심에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그리고 또 지역 동맹국들의 위협과 강압적인 힘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이 9개가 있는데요. 5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T 상의 국가이고요. 그리고 3개는 NPT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만이 NPT 회원국이었지만 NPT에서 탈퇴를 하여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런 핵무기 국가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NPT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과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그런 국가들이 또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북한이 핵무기 추진과 관련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수십 년간 많이 고립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북핵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는데 왜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수년 동안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1994년에 아까 갈로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또 미국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이제 중단을 하기로 한 그런 협상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핵무기에 대한 어떤 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또 핵무기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저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 디자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도화를 추구해 왔죠. 그래서 수년 동안 북한과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지속 가능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불신이 더욱더 깊어지기만 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그런 어떤 가성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한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또 한반도의 그런 분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을 어떤 주권적인 국가로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북한이 이제 북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을 때 실제로 북한이 어떤 이러한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내적으로 이런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북한이 이러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지만 외교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그러한 경제 활동에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국제 금융 체제에 있어서의 북한의 편입을 막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일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만 뭔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은 실질적으로 반대였습니다. 특히 북핵은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어떤 역학에 있어서 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2018년도에 서명이 되었던 그 공동선언문을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 따르면은 미 그리고 북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그리고 안보를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꾀해야만 저희가 북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평양 사이에 어떤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런 잘못된 협의들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믿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와 리비아가 겪었던 그런 사태를 북한이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지금 지속되는 그런 안보 딜레마를 저희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보면은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바꾸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어떤 국가들이 경제적 그리고 또 정치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제재가 유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뭔가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제재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가할 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표적 국가에 대해서 비용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또 국수주의를 더욱더 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이러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이제 적대 정책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실제로 뭔가 이제 하향식으로 민중으로부터 뭔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내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맹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그런 핵무기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적대 정책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 될 때 어떤 것을 원할까라는 것을 좀 더 광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주권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는 남아공의 사례가 유일합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전에 이제 남아공 대통령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십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정부 수반이 들어섰는데 이제 반핵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내의 안보 환경이 완전하게 바꿔서 이러한 안보 관련된 위험이 제거되는 상황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치적인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파르테이드가 이제 철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이런 핵 군축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정부 수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남아공이 비슷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저희가 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의 배경에는 구소련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붕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기적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과도기적 정부가 이런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만약에 구소련의 확장주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서구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오히려 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르타이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는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북한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란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리더십의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협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약속들을 이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번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내에 이러한 안보 역학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안보의 그런 다이내믹을 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러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진전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진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심화되는 그 경쟁 그리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영내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또 자국의 그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됨에 따라서 이런 영내의 어떤 안보 위협이 더욱더 감소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내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실패한 것처럼 앞으로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공의 그러한 상황이 또 북한에 그대로 근시일 내에 대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평양에 또 북한에 대입을 해볼 수 있는지 또 이란의 상황에서는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제니타운 편집장님 발제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고향이 부산이시라고 하니까 아마 다음에 우리 이 주최 측에서 이 부산에서 우리 포럼을 할 때 아마 직접 한번 또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통해서 북미 간의 지난 한 30여 년간의 핵 협상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남아공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비추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향후 이제 북미 간의 협의를 할 때, 비핵화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지,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영내 안보 상황의 이 변화라든지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 분의 발제를 마치고 세 분의 또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을 해 주실 분은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뭐 이 자리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 청중분들도 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많이 보셨고 아주 익숙하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남북관계 북한 문제 전문 기자를 오래 하셨고요.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또 지금은 또 연구자로서 또 북한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연경 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모두 1인당 한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기조 발제부터 시작을 해서 기조 연설부터 시작해서 세 분의 발제 그리고 토론문 게재된 토론문들 모두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정말 훌륭하고 통찰력 있는 그 많은 말씀들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 모든 분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곳에서 약간 초점을 흐리는 그런 측면, 우리가 그 다른 측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서요 해봤는데, 사실 올해가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 합의된 지 30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도 지금 30년이 협상이 시작된 지도 이제 3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합의서들이 있었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그 합의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협상이 있는가?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협상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합의되지 않은 합의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 뭐 평화에 대한 합의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이고 어떨 때는 서로가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이 다른 그 문제들까지 돌출을 해서 연관되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현재는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한 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개별 합의를 뜯어본다 그러면 1994년의 기본 합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많은 이후의 남북, 북미 간 혹은 다자 간의 협의라는 것이 그때의 의미가 있었고 상당히 그 성공적인, 그런 단기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지금 봐도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슨 핵무기 증강이라든지 누가 합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구조적으로는 이제 불안적인 정전 체제라든지 군사적인 대체, 뭐 신뢰의 부족, 뭐 국제 관계,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리더십의 교체, 그 리더십의 교체라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민주국가의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2008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후계자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의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수요,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다음에 2012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수령의 리더십을 대내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수요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크고 작은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과거의 실패가 이제 그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합의서 자체가 정교하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풀릴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 과정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18년 왜 정상 간의 그 극적인 정상회담 합의라는 그런 그 합의를 시작을 했는가, 그런 모델을 시작을 해놨는가? 그렇다면은 2018년에 남북 그 북미 정상들이 무모해 보이는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어떤 정체 국면을 야기한 그런 합의가 진행됐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낮은 신뢰 때문에 그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과의 합의, 협상이라는 것에 대한 무용론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단계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회의론이 팽배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상 간 합의라고 하는 그런 그 합의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남북미 모두 어떤 그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의 시점에, 그리고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합의를 선택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합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정상 간의 합의라는 것은 아까 그 갈루치 대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상 간의 점심 식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많지만 이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협상의 높은 문턱을 넘겨주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문턱을 넘어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길을 잃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 문제의 이 북핵 문제나 평화 문제의 복잡하고 어려운 성격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사실 그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한 그 많은 부분들은 집중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집중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자 했던 경험들도 있게 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부시 행정부의 경우에 일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그거였습니다. 레드라인은 없다. 왜냐하면은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북한은 이 레드라인을 회피하는 또 다른 그 협상의 그 수완을 벌이면서 그 레드라인 자체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고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기본 합의를 파기하게 된 가장 그 윤리적인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이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간헐적으로 집중한 결과,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집중한 결과,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않은 결과에 나온 것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북한이 바라는 형식의 북미 직접 합의나 진전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갈루치 대사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니타운 스님은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미국이 바라는 건 유일하게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유일하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을 목표로 놓은 협상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핵협상장에 혹은 핵협상장 바로 옆에 도마에 나타나게 돼서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9.19 남북 육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올 때 그 당시에 보면은 BDA 문제,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위기로 치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인권 문제라는 거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고 북한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과연 같은 레스토랑에서 같은 주방에서 같은 도마에서 갑자기 새로운 식재료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문제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이 고도의 집중성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좋은 합의가 그리고 아주 잘 이행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합의란 과연 무엇인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합의지만 우리가 지난 30년간 보아왔던 경험에 보면은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정말 그것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그 문제들 혹은 돌발적인 변수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와 같은 변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것이고 리더십의 교체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등 더 근본적인 그런 정세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새로운 전략을 꿈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합의의 이행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건데요. 이제 좋은 합의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저는 이 합의라는 것은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실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 그러면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서 어떤 넘어졌던 시점에서 어떤 문제들을 픽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나아가는 그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경 소장님께서 지난 30년간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또는 뭐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뭐 중요한 여러 합의들 그러나 여전히 이행되지 못했고 또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 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은 차창훈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로 중국 외교 정책 그리고 미중 관계 등 국제 관계 전문가이십니다. 예, 우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창훈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널 저희 지금 이 오전 패널의 기본적인 주제가 이렇게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2018-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평가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와 관련돼서 그 간단한 표현으로 오늘 발제문에는 인식의 분포라는 표현을 제가 썼고요. 그리고 그 분포가 지난 평화 프로세스가 결과적으로 미스퍼셉션을 확인시켜줬고, 그리고 그것은 또 역시 신뢰가 굉장히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 들었다는 것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그 패널의 주제가 이제 성찰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오늘 이 패널에서는 국제 정치에서 앞서서 많은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사용하는 용어들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약간 성찰이라는 것이 철학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그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각 그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을 이제 주체로 봤을 때 각각의 플레이어들에게 세 가지 어떤 자기들만의 신화라는 것에 갇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 신화라는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화라는 개념은 스스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혹은 그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동시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뉴턴적인 물리적인 세계의 사고 방식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적인 세계관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갈루치 과 그다음에 또 앞서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인가, 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뉴턴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핵을 폐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대적인 시공간에서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루치께서도 CVI드라는 게 굉장히 넌센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complet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irreversible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세 차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남북회담 이런 것들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책 서클 혹은 미국의 뉴스페이퍼 여론 동향을 보면 북미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의 숙명과 같은 거라서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굉장히 듀러블한 지속 가능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은 또 그 고착화된 이해관계 속에서의 생각하는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뭐 오랫동안 반제국주의라고 주장해 왔고, 근데 한편은 거기에도 굉장히 묘한 모순적인 생각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great enemy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또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북미 협상에서도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그 소위 말해서 영변 핵실험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 전에 선제 조치를 했던 것들이 수준에서는 미국이 딜에 응해줄 거다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 아까 김여관 교수님께서 그 이후로도 변화된 단편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지만 변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더 사실은 협상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신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 혹은 한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많이 거론되지 않은 것 중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북미 회담을 중재하는 중재자 입장에서 말 그대로 미디에이터 중간에 있는 그 역할,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오는 그 역할 이상은 도대체 뭘 하나?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결렬될 거에 대비한다든가, 혹은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앞으로의 이익과 관련되는 전략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나?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의 결과가 결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 결렬로 이제 결과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자체도 북미 회담이라는 독립 변수랑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표했던 것도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한국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노선트하게 그냥 중재자수 역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 내에서도 여론이나 뉴스페이퍼 이런 반향들이 평양 프로세스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지만, 한국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재를 뚫어내지 못하는 정책적인 실패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그 플레이어들 주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사람들의 사고 방식, 행동 패턴에 이게 하나의 구조로서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깨려는 시도가 지난 프로스도 있고, 그리고 그 각 국가의 가장 커다란 권력의 리더십으로서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판을 흔들었던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시도였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오브 퍼셉션,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퍼셉션이 아니고 이익이 공유되고 이것이 실천 속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저는 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생각의 변화를 이니시에이팅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는 결국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국의 국가 발전 전략 혹은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주변 국가들한테 보내줘야지, 그거를 읽고서 주변 국가들도 미국이나 한국도 그에 따른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커다란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자기장 같은 것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창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을 듣기 전에 지금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이 플로어에 계신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질문 사항이라든지 발제자나 아니면은 토론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질문 사항이 있으면 취합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우리 김동엽 교수님이십니다. 뭐 우리 김 교수님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해군 중령이셨죠? 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군에 복무하시다가 예편하시고 나서 이제 북한 문제, 남북 관계 전문가 또 그런 학자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김동엽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도 받아야 돼서 앞서 뭐 발제, 그다음에 앞에 우리 문정인 교수님과 했던 그 대담도 참 재밌었고요. 저는 뭐 앞에 계신 거에 대한 의견과 또 발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
좋은 의견과 다른 의견 뭐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른 의견들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제목과 주제에 조금 치중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세션의 제목이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 불만의 삼중주라고 했고요. 전체적인 앞에 나와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성찰 혁신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이번 세션만 놓고 보면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불만의 삼중주라고 했는데 일단 불만의 삼중주니까 3위 저는 이걸 받으면서요. 왜 삼중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제자를 보면서 미국, 중국, 북한이 불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게 아닌가요? 일단 이 질문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만의 삼중주의 그 삼중주는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건의 삼중주인지, 아니면 오늘의 발제자의 여건에 맞춰서 미국, 중국 불만이 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건데요. 보시면 뭐 미국 이야기도 있었고, 중국 이야기도 일본 있었고, 북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불만의 삼중주, 평화 없는 거에 불만의 삼중주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중국, 북한의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게? 그러면 우리한테 있다는 소리인가요? 예, 우리한테 있다는 소리. 그것도 일단 질문이고요. 또 세 번째,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라고 하면 뭐 답은 뻔하죠. 평화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죠. 평화 있으면 오는데 봄이 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옵니다. 어떻게 오는데 평화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는 왜 오지 않는가가 아니라 평화가 왜 없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평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Peace make, peace keep, peace make, peace building 아니면 뭐 security 해가지고 지키고 만들고 구축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약간 뒤집어치고 싶어요. 만들 줄 아는데 어떻게 지키죠? 기표를 하죠. 제가 말장난 같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지난 68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게 평화인가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68년 동안 우리가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남북이 체제 경쟁을 하고 전쟁도 하고 군사적 대립도 하고 군사적 충돌도 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 분단의 모순과 분단 트라우마 속에서 남이든 북이든 지켜온 것이 과연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평화를 지켜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켜온 평화를 어떻게 지켜왔냐면 대부분 힘으로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강한 안보를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68년 동안 지켜온 것은 힘으로 지켜온 평화가 아주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 20대, 30대든 지금 분단돼 있고 힘으로 지키는 평화가 그냥 마땅한 평화고 그냥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순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그렇다고 놓고 보면 저는 평화의 개념부터 바뀌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켜나가고 구축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작점부터 안 됐기 때문에 좀 평화가 안 온 것이고요. 그럼 짧게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8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018년은 우리한테 분명히 평화를 준 해고 우리 스스로도 2018년을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3년이 지난 이 시점 2021년에도 저는 한반도에 그 2018년 만들었던 평화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없을 수도 있고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2018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평화의 시작이라고 했던 가장 부분은 앞서 있었던 제가 6.15나 14선언 자체가 잘못됐거나 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서사를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넘지 못했던 가장 게 뭐냐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서사는 시작됐지만 평화의 서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저는 경제적 접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군사적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2018년 군사적 접근을 했고 실제 2018년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이루고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이뤘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전에 12월 달에 평창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라는 것을 미국의 MBC하고 인터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군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때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불만의 삼중주, 불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불만을 뭘까요? 그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을 뭔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생겨서 평화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평화를 못 느낀 거는 그때 있었던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진 거죠, 사실요. 마치 수학 공식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2018년이 지나서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과연 왜 그렇게 됐는가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냥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로 기다림. 이번 정부가 어쩌면 북한 붕괴론,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북한 붕괴론과 또 최근에 나오는 북한 비핵화론, 저는 북한 비핵화의 불가론이죠. 북한은 핵을 절대 없애지 않을 거라는 비핵화 불가론이나 북한 붕괴론보다 어쩌면 더 황당하다고 할까요? 더 황당한 게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근거한 끊임없는 기다림이 어쩌면 우리한테 공정하지 못한 중재자의 길을 가게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성찰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의 단위에서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로 첫 번째 과거에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 강한 안보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해왔던 공정하지 못한 중재자의 역할은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은 지난 2018년의 경험에 따른 성군적 발상이라고 하죠. 군사 문제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길이 가장 혁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불만의 삼중주 좋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비핵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평화의 책임은 그들에게 지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잃었던 그 다음에 분난이 되고 전쟁이 나고 이 모든 것은 남 탓이 아니고 우리 탓입니다. 남의 불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못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못난 겁니다. 저는 그런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된 토론과 발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은 12시 40분, 약 한 7, 8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분 발제자께서 다른 분의 발제 그리고 또 토론 세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토론 과정에서 앞서 발제하신 분들의 그런 발제문에 대한 또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 주제 세션의 주제에 맞는 이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소화해서 각자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1, 2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정리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익환 교수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참 중대한 과제인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큰 문제거든요. 그래도 못 믿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는 상호 신뢰 구조가 없기 때문에 또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남조선 혁명론을 단교하게 해서 삭제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 관계다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가 이렇게 상호 신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나 그런 국가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 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제가 사실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분들 각각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진희관 교수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남북관계 모멘텀 추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뭐 의견을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남북관계 모멘텀과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도 답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방역 협력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앞으로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UN SDG 그 사업에 대해서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보고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북한은 지속 가능한 그 유엔에서 얘기하는 17개 어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참여하겠다, 또 같이 협력하자라는 신호를 보냈고요.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해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유엔과 북한과 한국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분께서 이미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원래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 1세션의 주제를 이 한반도 평화가 왜 그동안 오지 않았는지 해서 불만의 삼중주라는 조금은 적나라한 제목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이따 점심 이후에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희망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두 세션을 아마 이렇게 비교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성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계신 두 분들 마무리 말씀 마저 듣고 요 1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팅팅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관계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방향이고요. 그 점에서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김동혁 교수님은 이 주제 세팅에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 불만의 산중주에서 저는 북한 측의 의견을 발표해달라는 주최 측의 그 요청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 측에서 불만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지, 각 측에서 다 원하는 방향이지만 왜 여전히 그런 제한 아니면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저도 공동으로 노력해서 불신의 해소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의 구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팅팅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니탄 편집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꼭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하기 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론의 약간 문매라든지 비난을 맞으면은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은 특히 그 타격이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협상 라운드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그때 협상에서 이제 임했던 많은 북한 분들이 지금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실패할 때마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프로세스 무엇을 달성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평화 체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진전이 있다라고 해왔는데,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뭔가 실패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어젠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이 우리 1세션의 제목이 불만의 삼중주의다 보니까 자칫 마지막에 연결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불만스럽게 끝나나 했더니 그래도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의 삼중주를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왜 평화가 오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저희 심도 있게 다양하게 성찰하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함께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해 주신 천혜성 서울대학교 책임 연구원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오찬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연사분들과 주요 내빈분들께서는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오찬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찬 맛있는 도시락 준비했거든요.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이 종료된 후에 1시 40분부터 저희 세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